원래는 주말 좀 임박해서 제가 동영상들을 계속 요새 올리고 있는데, 오늘은 하도 시장이 요동을 치니까 혹시나 궁금해 하실까봐, 이 인간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나? 그렇게 궁금해 하실까봐 노파심에 동영상을 켰는데요. 일단은 S&P 500 지수, 그러니까 한번 살짝 쉬어갔습니다. 유럽 장세에서. 이란에서 이스라엘에다가 미사일 쏴대고 했는데, 바이든이 네타냐후한테 전화해가지고 야, 너 반격하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해서 네타냐후가 네, 예, 알겠습니다라고 했다는 보도 때문에 유럽 시장이 어제 좀 괜찮은 것 같았는데, 미국 시장은 들어와서 야, 그거 아니걸랑, 때린다고 하걸랑, 그러면서 이제 아래로 쭉 빌렸거든요. 우리나라 지금 2% 넘게 빠졌고, 니케이도 많이 빠졌는데, 이게 사실 지금 많이 빠졌다가 니케이 같은 경우는 좀 들려 올라온 것 같으네요. 강도가 시간이 가면서 조금씩 약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저는 이게,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이란을 때리느냐 안 때리느냐에 대한 거가 저는 논점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요. 그 다음에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느냐 안 하느냐가 논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는 않고요. 제 논점은 실제로 나중에 이게 조금 악화된다 하더라도 사우디나 이란 혹은 그러니까 중동 국가의 석유 생산 시설이 타격을 받느냐 안 받느냐에 저는 초점을 두고 있어요. 타격을 줄 정도로, 예를 들면 이란이 난리를 치면서 사우디나 이런 쪽에 석유 생산 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막 때려버리면 석유를 뽑아낼 수가 없잖아요. 문제가 해결돼도. 거기까지 확전이 될 거냐 안 될 거냐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근데 저는 거기까지는 안 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일단 뭐 여러 가지 이유 중에 이란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결과적으로는 이 형세가 확산되지 않기를 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우디 같은 경우는 열심히 프로젝트 하고 있는데, 이 중동이 쑥대밭이 나면 완전히 날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중동 지역에서도 결과적으로는 전쟁으로 인해서 자기의 어떤 시설 기반이 깨지는 걸 어느 누구도 원하지를 않거든요. 유일하게 확전을 원하는 애들은 이스라엘 애들이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저는 이 부분이 일정 부분 소음이 더 있긴 하겠지만 석유 생산 시설까지 파괴되는 그런 최악의 경우는 가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고요. 호르무즈 해협이나 이런 쪽에서 봉쇄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면 단기간에 유가는 급등하겠죠. 중요한 건 그 문제가 일정 부분 안정화되면 결과적으로 다시 내려오게 될 거기 때문에 일시적 변동 요인으로 작동할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리고 여기 달러 인덱스거든요. 달러 인덱스가 캐넬 차트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금값이고 이거 구리 가격인데, 구리 가격이 굉장히 밀고 많이 올라왔거든요. 이게 수요 팽창으로 이렇게 미친 듯이 올라가고 있으면, 야, 이거 글로벌 경제가 확 좋아지면서 이거 구리가 확 올라가는 거 아니야? 라고 우리가 생각을 좀 해볼 수 있긴 한데, 이 구리 가격이, 여기 한국경제신문이거든요. 양병훈 기자께서 3월 15일 날 올린 건데, 밑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와요. 구리 가격 상승의 직접 원인은 광석 공급 부족이다. 그러니까 광석 공급이 부족하니까 재련소들은 광석 갖다가 재련해서 구리를 끄집어내는데, 구리 가격이 낮으니까 마진율이 안 좋으니까 야, 생산 그만하고 가격을 올려가지고 파는, 이런 쪽으로 가 있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이 부분은, 여기 보면 호주 광산이 채굴 안정성 때문에 폐쇄했고, 파나나 같은 경우 반정부 시위로 채굴했다고 얘기했는데, 다른 쪽 채굴업체들이나 이런 쪽 혹은 이런 반정부 문제들이 좀 해결이 되면서 이쪽 부분 시간이 지나면 약간 누그러질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구리가격이 일정 부분 전반적인 그 인플레이션 압력을 야기할 수는 있는데, 이게 구조적으로 계속 밀어올리는 거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또 한 가지는 이게 수요 입장에서 올라가는 게 아니고 공급 측면에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그 구리는 카르텔이 형성되어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다른 생산업자나 이런 쪽에서 생산을 늘린다거나 반정부 시위 문제나 이런 것들을 해결한다거나 하여튼 다른 쪽에서 결과적으로는 수습하면서 시간이 지나면 영향이 해소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여기 보시면 일단 이거는 한국자원정보 서비스에 나오는 건데요. 이게 LME 구리 그 재고량이거든요. 이 재고량이 좀 쭉 떨어졌다가 지금 조금씩 쌓으면서 지금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계속 빠지는 게 아니고 좀 가면 진정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미친 듯이 더 올라갈 거다라는 생각은 안 하고 있어요. 지금 수요가 막 공격적으로 팽창하면서 이게 밀어올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금값 같은 경우에는 이미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상당히 많이 밀로 올라가는 가장 지금 현재 주된 이유는 사실 비트코인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비트코인 최근에 이제 밑으로 세게 빠졌다고 제가 보도를 봤는데 차트는 보지 않았는데 이 주가가 사실 글로벌 경제가 특히 미국 경제도 마찬가지인 게 이게 이렇게 굉장히 올라가야 될 이유, 특히 뭐 독일 같은 경우는 계속 GDP 성장률이 안 올라오는데 주가 쭉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주식시장이 경제가 떠받치지 못하는 상태에서 주식시장이 계속 그 궤도를 타고 있는 그런 불안정성, 불확실성, 약간 불안감 이런 것들이 대체 투자처를 찾는 사람들한테 금을 투자하도록 만드는 형태로 가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국 쪽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 자금을 끄집어내서 다른 쪽으로 이탈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존재하는 과정 중에 걔네들이 금이나 혹은 비트코인 쪽에 자금을 대면서 투자를 하는 뭐 이런 쪽. 그 다음에 이제 그 중국 자체가 달러채를 계속 사주는 게 아니고 달러를 좀 일부 빼고 금을 사주는 뭐 이런 두 가지 요건들이 혼재되면서 이걸 밀어올린다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그 부분도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대체 투자처 쪽에서 이 투자 수요를 금 쪽에서 찾는 것 같아요. 다만 제 의견은 얘가 250달러, 온스당 250달러 정도 가면 과거 총 장기적으로 화폐 가치의 교환 가치의 그 상단 부분에 근접하기 때문에 금값이 온스당 2,500달러 근접하면 그러면 주가 그러니까 금값은 이제 상단에 부딪히게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치를 오늘 보니까 온스당 2,401원인가 1달러인가 이렇게 나오는 것 같은데 2,500달러 정도 가면 제 생각에는 지금부터 약간 눈치를 보면서 포지션을 줄여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이게 글로벌 여러 가지 국가들의 주가 지수 혼합해 놓은 거거든요. 아직 완전하게 이 추세적으로 글로벌이 다 깨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없어요, 사실은. 하지만 뭐 실적 시즌이 들어와서 미국에서 실적 발표나 글로벌 기업의 실적 발표가 좋은 상황이 나오면 얘를 다시 꺾어서 위로 밀어올리겠지라고 하는 기대감이 없지 않아 좀 있었는데 그런 걸 가질 수도 있었는데 저는 이제 언제 조정을 받아도 할 말이 없다 이렇게 계속 드리긴 했죠. 그런데 이게 울고 싶은 애 뺨 한 대 더 때린다고 이스라엘하고 이란 간에 툭탁거림이 생기면서 갑자기 유가가 머리를 팡 치켜 올리고 난리를 치면서 강제적으로 조정을 더 받도록 어떤 패턴이 움직이고 있는 것 같고요. 이런 움직임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연준이 기준금리를 또 내린다는 동 이런 쪽에 베팅을 계속 하고 소머리 여러 머리를 그렇게 하고 있던 그런 것들이 반대로 야 이거 금리 올리는 거 아니야 이런 쪽으로 좀 여러 머리가 되고 있고 그것 때문에 채권 수익률이 막 올라오고 있죠. 그래서 주식은 일정 부분 조정 국면에 자의반 타의반 지금 진입한 게 아닌가 글로벌 조정 주식시장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S&P 500 지수만 따로 빼보면 50일 이동평균선을 강하게 뚫고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일정 부분은 조정 국면에 들어갔다고 봐야 될 것 같고 추세가 전환됐는지를 볼 때 미국에서는 이 50일 이동평균선하고 여기 있는 200일 이동평균선이 부딪히는 건지를 보거든요. 추세는 살아있는데 살아있는 추세 중에 이제 조정 국면에 들어갔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최근 작년 한 10월 말부터 주가가 올라와서 한 5개월 정도 올라왔습니다 지금. 그리고 3월 말 지나서 4월부터 약간 조정을 받기 시작했거든요. 한두 달 정도는 최소한 조정 국면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중국을 좀 보면 이게 중국 인플레이션 하고요. 소비자 물가 상승률하고 그 생산자 물가 상승률이거든요. 이 파란 게 소비자 물가 상승률인데 이 왼쪽이에요. 그래서 이제 밑에 내려와 있지만 0.1% 플러스고 생산자 물가 지수는 오른쪽이어서 마이너스 2.8%입니다. 전년 동기 대비. 그런데 2월 달에 갑자기 이전에 1월 달에 마이너스 0.8이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확 급등하면서 플러스 0.7로 바뀌었었거든요. 걔가 아래로 다시 꺼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중국의 소비 심리 위축, 디플레이션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디플레이션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소비 심리가 강력하게 살아나고 있다는 뉘앙스는 제가 보기에는 안 보입니다. 이게 전기 대비 증감률이 아니고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이거든요. 근데 전년 동기 보면 여기서 내려오고 있는 과정이 있어서 이렇게 보면 1월달, 2월달 내려오는 과정이 있었잖아요. 근데 얘가 1월달에 이렇게 급등했다가 2월달에 급등했다가 3월달에 급락했잖아요. 여기 보시면 1월달, 2월달 여기 있죠. 3월달 여기 있거든요. 여기
그러니까 이 내려오는 과정 중에 있는데 얘도 같이 내려온다는 얘기는 그렇게 녹록지는 않은 거예요. 생산자분까지도 마찬가지고 지금 반등한 뒤에 일정 부분 힘을 잃었어요. 그래서 중국은 이 소비 확대가 지금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생산 전년동기 대비 증감률하고요. 리테일 세일 전년동기 대비 증감률이거든요. 그래서 리테일 세일이 여기 생산이 파란색이고요. 리테일 세일이 약간 연한 회색, 그레이, 예, 3.1. 생산이 그 4.5인데 보시면 이 리테일 세일도 쭉 올라갔다가 이 올라간 게 이 떨어지는 영역에 이 이전에 이 하반기에 여기 2022년도 여기 아래쪽에 안 좋은 쪽에서 이렇게 플러스로 바꿔 올라온 거거든요. 근데 여기 초반부에 여기 올라오면서 쭉 들려 올랐잖아요. 그거를 가지고 이게 움직이니까 이게 좀 아래로 밑으로 밀려 내려오는 거예요. 소매 판매가 지금. 제 생각에는 이 후반부로 가면 갈수록 여기 작년 전반부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밀고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서 살짝 올라가지 못하고 밑으로 힘을 잃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소매 판매가. 이 소매 판매가 생각처럼 그렇게 빨리 살아나진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거는 산업 생산도 마찬가지.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위드 코로나 들어가서 산업 생산을 일으켰던 게 뭐 4%대 좀 왔다 갔다 하고 있었는데 4%대 왔다 갔다 6% 살짝 오른 적도 있고 이 이전에 움직이면 이게 5, 6%대 있었거든요. 2019년도에 이제 경기가 약간 안 좋아질 때 4%로 들어왔고 그 이전에 5, 6%대 있었는데 얘가 과연 살아나면서 위로 올라가는 건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의문점이 있고 또 중요한 건 투자 쪽이 제대로 안 되거든요. 중국이 과거 부동산 투자가 상당히 많이 경제에 영향을 좀 줬는데 그 부분이 빠졌으면 산업 생산이나 소매 판매나 이런 것 좀 메꿔줘야 되는데 그런 걸 못 메꾸는 거죠. 특히 소매 판매가 메꿔줘야 될 건데. 그래서 투자 쪽의 영향을 보면 이게 두 가지거든요. 파란색은 이게 외국인 직접 투자예요. 이게 그레이색 요게 그 고정자산 투자고 고정자산 투자 같은 경우에 과거에 보시면 6, 7, 5 2019년도에 약간 경기 안 좋을 때도 그러니까 약간 경기가 위축되고 있는 식어가고 있을 때도 한 5%대 왔다 갔다 했는데 지금 4%대 왔다 갔다 있거든요. 거기에 외국인 직접 투자는 계속 빠지고 있어요. 이게 외국인 직접 투자 안 한다는 뜻이 아니고 작년에 한 거에 비해서 올해는 20%가 준 금액이 한다는 뜻인 거거든요.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안 좋은 거예요. 지금 현재. 이 투자도 과거만큼 안 되는데 소매 판매도 그만큼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전반적인 게 결과적으로는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죠. 중국이 단기간에 이게 문제가 시진핑이 뭐 이렇게 딱 들여다보고 한다고 해서 이게 문제가 해결되느냐 그렇진 않을 거라는 얘기들을 계속 드리지만 제 생각엔 시진핑 리스크는 한동안 더 갈 것 같고 계속 부동산 문제 때문에 휩싸였던 거를 요번 차제에 어떤 형태로든 정리를 하고 가겠다는 게 지금 현재 시진핑의 생각이고요. 그런 쪽으로 계속 진행이 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단기간에 중국 경제가 확 좋아진다? 이거는 지금 상상하기가 좀 쉽지 않은. 그래서 이미 말씀드렸지만 주식 시장이 여러 가지 조치에 따라서 반등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반등이 추세적으로 계속 밀고 올라가고 상대적으로 예를 들면 미국보다 계속 강하게 상승세를 밀어올릴 수 있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중국의 신규로 건설된 주택의 가격 전년동기 대비 증감률이거든요. 보시면 마이너스로 2022년도 한참 헤매다가 헝단이 뭐 쌩 난리칠 때 다시 플러스로 터닝하는 것 같더니 다시 마이너스로 쭉 빠지고 있습니다. 주택 가격이 아직 좋지 않은 형태로 계속 패턴을 유지하고 있다는 뜻이고 결과적으로 부동산 자산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중국, 우리나라 같은 경우엔 부동산 가격이 빠지게 되면 심리적으로 소비 위축이 발생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중국이 쉽사리 소매 판매가 뭐 궤도상 투자를 뛰어넘을 수 있는 그 하지 못하는 부동산 투자를 떠받쳐 줄 수 있는 수준 정도까지 밀고 올라가겠느냐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최근 그 제는 옐런 재무장관이 중국 가가지고 야 너희들 전기차 너무 많이 만드는 거 아니야? 그래서 뉴스 보도에 보면 그 유럽 항구에다가 전기차 잔뜩 세워놓고 있는 거 꼭 그 항구를 주차장처럼 쓰는 그런 보도가 올라왔는데 중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산업 생산을 하도록 독려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런 어떤 낮은 어떤 물품들의 생산을 수출을 전 세계적으로 계속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GDP를 계속 늘려야 되니까. 다른 쪽, 부동산 쪽에서 안 되는 걸 어떤 형태로도 메꿔야 되는데 소매 쪽, 소비자 쪽을 키우는데도 잘 안 되니까 어떤 형태로든 산업 쪽에서 그걸 돌려야 되고
그런 입장에서 놓고 보면 뭐 딴 쪽에서 아무리 얘기를 해봐야 안 들릴 거예요. 그래서 뭐 템이나 이런 쪽에서 정말 저가로 할인 판매를 하는 것도 그런 어떤 중국이 그 어떤 형태로든 뭔가 플러스 알파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정책하고 맞물려서 움직이고 있는 거, 그런 것들도 일정 부분 있다고 좀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을 너무 긍정적으로 바라보지 마라. 중국이 이렇게 탄탄하지 않다. 그리고 격벽처에 있는 미국이나 유럽이 중국에 대해서 전기차라든가 반도체라든가 이런 쪽에 공격적으로 액션을 취하고 있는 게 쉽사리 정책적으로 후퇴하지도 않을 거기 때문에, 이건 뭐 트럼프가 들어와도 마찬가지죠. 트럼프는 뭐 관세를 대규모로 떼겠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중국은 내적으로도 녹록치 않고요, 외적으로도 녹록치 않은 상황입니다. 미국은 이게 그 전부 다 시간이에요. 노동자 시간인데 좀 일찍 발표하는 게 요거거든요. 이게 주간 노동 시간입니다, 이거. 그런데 이 주간 노동 시간이 두 달 연속 위로 올라왔어요. 이 노동 시간이 늘어나게 되면 급여도 약간 늘어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지출에도, 소득에도 영향을 미치고 지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겠죠. 그리고 이것도 이제 노동시간과 관련된 건데, 요거는 요 보라색은 노동시간과 관련된 거고요. 이거는 다른 데이터인데, 이거 둘 다 주간 그 노동시간이거든요. 하나는 뭐 전체 다고 하나 제조업 쪽인데 패턴이 비슷하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하늘색 요게 실질 가처분 소득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입니다. 근데 이게 추세적으로 내려오고 있어요. 이 실질 가처분 소득이 추세적으로 내려오면 리얼 리테일 세일이 당연히 이 추세하고 나중에 상관관계를 따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소득이 줄기 때문에 소매 판매도 줄 수밖에 없는 거죠. 소매 판매가 최근 밑으로 내려왔다가 살짝 들려서 마이너스를 줄였다가 이제 플러스로 터닝이 됐는데, 이게 추세적으로 윗단으로 다시 올라오는지는 상황을 좀 모니터링 해봐야 될 부분이고, 다만 이 노동 시간이 살짝 늘었거든요. 그래서 이 소득 부분이 약간 보정될 수 있긴 합니다. 이게 아직 소득 부분은 발표가 안 났죠. 노동 시간하고 소매 판매는 발표가 됐는데, 근데 좀 더 들여다봐야 될 게 이게 뭐냐면, 이게 풀타임하고 파트타이머 움직임이에요, 얘가. 그런데 이렇게 좀 당겨 볼게요. 보시면 점선으로 되어 있는 게 풀타이머, 파트타이머거든요. 근데 잘 보시면 짙은 그레이색으로 있을 때 보면 풀타이머인 파란색이 아래로 줄고 파트타이머인 빨간색이 위로 올라가죠, 그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경기가 안 좋으니까 풀타이머를 뽑기보단 파트타이머를 뽑는다는 게 맞는 거죠, 그죠? 그리고 여기 짙은 그레이색이 뭐냐면 풀타이머의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이에요, 얘가. 그런데 풀타이머의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이 아래로 하락하거나 마이너스 영역으로 떨어지게 되면 이게 경기 수축에 진입하는 패턴이거든요. 최근 어떻게 되고 있냐면, 최근 일어나는 걸 보면 이렇게, 얘가 요게 풀타이머, 요게 고용수입니다. 보면 계속 늘어나고 있던 게 줄었죠. 줄고 있어요. 그 다음에 요 점선이 파트타이머입니다. 요 파트타이머는 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 고용 숫자는 느는데 정규직은 줄고 비정규직은 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 살짝 소득적으로 보면 고용 숫자가 늘기 때문에 소득이 다 전체적으로 느는 건 맞는데, 만약에 파트타이머가, 정규직은 확 줄고 파트타이머가 그 자리를 메꾸기 시작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그 소비자 전체로 보는 고용은 안 늘 수도 있어요. 혹은 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규직이 훨씬 더 급여가 세니까. 그래서 이 패턴을 유지하게 되면 이게 좀 부정적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고용시장이 뜨거운 거 맞거든요. 네. 왜냐하면 팽창의 끝자락에 와 있기 때문에 고용시장이 뜨겁죠, 당연히. 그런데 계속 말씀드리면 균열이 가고 있는 것 같고, 이 파란색이 이게 풀타이머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인데 이게 마이너스 영역으로 들어왔습니다. 2달 연속. 1월 이후에 2월, 3월 다. 그래서 고용시장은 이제 식어가고 있는 전반적인 요건들이 지금 보이고 있다. 그리고 아까 노동시간이 늘어났는데 그 자리를 정규직이 메꾸는 게 아니고 비정규직이 메꾸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것 때문에 가처분 소득의 증가가 그렇게 이 노동시간 늘어나는 것만큼 일어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소매 판매도 추세적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 약간 일시적 반등 아닐까라는 생각을 조금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게 이제 약간, 이것도 이제 좀 전에 보여드렸던 거 중에서 이제 고용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건 데이터가 너무 짧기 때문에 좀 충분히 보여드리지 못하는 게 좀 안타깝긴 하지만, 요 파란색이 신규로 고용된 매월 숫자에서 신규로 해고된 사람의 차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고용된 숫자인 거죠, 매월.
그리고 얘가 이렇게 마이너스로 딱 진입하면 여기 있는 전체 고용수가 딱 정점을 치고 내려와요. 얘가 정점을 치고 전체 고용수가 내려온다는 얘기는 고용이 수축한다는 뜻인 거죠. 팽창했던 게. 그런데 지금 패턴을 보면 최근 패턴이 어떻게 됐었냐면 이렇게 쭉 늘어나다가 이렇게 쭉 아래로 내려와서 작년 한 5월 달쯤에 얘를 뚫고 밑으로 내려가는 것처럼 보였는데 얘가 옆으로 횡보하기 시작했거든요. 물론 최근 보면 바닥을 올리고 있기 때문에 추세를 다시 들어 올리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긴 한데 상단이 지금 뚫리진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일정 부분은 옆으로 기고 있는데 얘만 보면 노동시간이 굉장히, 그러니까 그 노동자 숫자가 계속 추세적으로 늘어나면서 긍정적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는데 앞에 봤던 파트타임, 그러니까 정규직은 줄고 비정규직이 는다는 얘기는 이게 전체 고용수가 늘어나긴 하지만 노동의 질은 안 좋은 형태로 늘어나는 과정을 현재 거치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지금 해석은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이 부분이 떨어져서 실제로 고용 팽창이 수축으로 전환하게 되면 얘가 당연히 그 소매 판매하고 소매 판매하고 실질 그 가계 소비 지출 PCE에 영향을 미치게 될 거고 그게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치게 될 거예요. 문제는 그 투심이 이 경제 지표가 안 좋아지는 것 때문에 주식이 조정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일 수 있고요. 이렇게 작동할 수도 있고 반대로 이렇게 안 좋으니까 기준금리를 내릴 거 아니야? 그럼 주가에 좋을 거야. 이렇게 작동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작동할지는 제 생각에는 그 시점에 그 일이 작동되는 시기에 조정을 충분히 받았을 때면 금리를 내리는 것을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주가가 쭉 위로 밀려 올라가는 형태로 반응을 할 거라고 보고 있고 그런 일들이 진행되는 과정 중에 주가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면 아랫방향으로 눌리는 형태로 작동을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컨퍼런스 보드에 나오는 소비자 심리 지수거든요. 이거 지난번에 보여드렸는데 3월 26일 날 나온 거 자료. 그중에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보는 건 얘가 그냥 요것만 볼 거예요. 이게 컨퍼런스 보드의 심리 지수인데 이게 이제 현재 지수하고 미래 지수를 혼합해 놓은 거거든요. 근데 요게 현재고 요게 미래예요. 근데 현재를 보면 현재는 밑단에 있는 게 아니고 윗단에 있잖아요. 이거 뚫고 올라갈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미래에 대한 기대치를 보면 이게 조금씩 밟고서 올라오고 있는 건 맞는데 이게 위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 이 힘을 잃고 아래로 내려가는 거 아니야 이런 약간의 뉘앙스가 보이거든요. 그리고 요거는 미시건 심리 지수입니다. 미시건 심리 지수인데 얘도 쭉 탕 튀었다가 계속 추세를 탕탕탕 치고 올라가는 게 아니고 옆으로 살짝 기고 있어요. 이것도 기대 심리입니다. 현재 상황을 말하는 게 아니고. 미국은 주식이 상당히 그 개인 자산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거든요. 그런데 최근 작년 하반기 이후에 주식시장이 계속 밀고 올라왔잖아요. 그죠? 계속 밀고 올라왔기 때문에 소비 심리 지수가 개선될 수 있는 여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게 조정이 지금 스타트에 들어간 것 같거든요. 그래서 향후에는 심리 지수가 조금씩 안 좋은 형태로 나타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게 소매 판매에도 영향을 조금씩 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지금 하고 있어서 향후에는 이런 것들에 대한 지표도 우리가 모니터링 해야 될 대상처럼 우리가 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거 컨퍼런스 보드에서 나오는 미국의 선행 종합지수예요. 이거 그냥 보기 쉽게 영어로 한국판으로 해석해 드리면 좋겠는데 이거 여기는 안 돼요. 해석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웹브라우저 화면을 문자가 아니고 이미지로 인식하도록 만드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이제 어떤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게 문자로 인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사진처럼 인식되기 때문에 번역이 안 되는 건데 내일 보시면 얘가 인치더비라고 돼 있거든요. 살짝 그냥 들어올린 편이에요. 2월 달에. 아직 3월 건 안 나왔죠. 근데 여기 보시면 0.1% 살짝 들어올렸는데 2월 달에 이게 1월 달에는 0.4 빠졌어요. 그러니까 0.4 빠졌다 0.1 살짝 들린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좋은 패턴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글로벌 경제의 선행 지표들은 그렇게 탄탄하게 움직이지 않는 과정인데 동행 지표가 안 꺼지고 있는 뭐 이런 패턴을 보이고 있는 곳들이 몇 군데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 밑에 있으면 요 언더에 있으면 이게 리세션이 일어나고 있는 현재 시그널이거든요. 아직 엠버에서 미국의 이제 경기 침체나 이런 것들을 확정짓는 엠버에서 이런 데이터들을 얘기하고 있지는 않은데 전체적으로는 리세션 시그널이 일어나고 있긴 한데 리세션이라고 보기에는 이제 종합적으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뭐 고용 팽창은 아직 일어나고 있고 재고 조정은 아직 안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리고 신용 팽창이 살짝 누그러지긴 했는데 조정 국면까지 들어가 있지는 않아요. 물론 조정이 들어갔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연체율이 올라오고 있으니까. 하지만 신용 팽창이 뭐 꺼지고 있는 버블이 꺼지고 있는 그런 뉘앙스나 이런 것들은 아직은 안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하지만 미국 경제가 탄탄하냐? 그렇지는 않다. 지금 현재.
이게 유럽입니다. 유럽 보시면 네, 어떻게 되어 있냐면 0.4 빠졌다고 나와 있죠. 언제 3월에 3월달에 0.4 빠졌고 2월달에 0.6 빠졌어요. 그러니까 0.6 빠진 다음에 0.4 빠졌으니까 빠진 게 상대적으로 덜 빠진 거지 계속 빠지고 있다는 뜻인 거죠. 2달 연속 아래로 계속 깨지고 있습니다. 이 아래로 계속. 이게 전년 동기 대비 그러니까 이게 그 보면 6개월 증감률인데 그러니까 6개월 전과 증감률을 보여주는 건데 이것도 역시 경기 수축과 관련된 시그널 영역 안에 있어요. 이 선행 지수가 현재 이게 동행이 아니고 선행이. 그러니까 그만큼 힘이 약하다는 거예요, 지금. 미국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이게 중국이거든요. 이게 딥다운이라고 되어 있죠. 아랫방향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1% 빠졌는데 2월 달에 2월까지밖에 안 나왔네요. 3월 아직 안 나왔죠. 그런데 요 직전에 리비전 그러니까 그 개정해 가지고 0.1% 1월 달에 올랐었는데 다시 뒤집혀 가지고 0.1 빠졌다 이렇게 나왔죠. 중국 같은 경우도 이게 선행 지수거든요. 추세적으로는 계속 내려오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얘네들도 녹록치 않아요, 지금 상황이. 그래서 얘가 깨지고 이걸 이제 리세션으로 감지되는 이 영역을 뚫고 위로 올라갈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이제 논점들을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야, 중국 좋아질 거야, 하반기로 가면 갈수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강도가 세진 않을 거다. 거기다가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미국 경제가 좀 식어가면 그게 중국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이게 S&P 500 나스닥이고요. 여기 있는 게 이제 기준금리부터 3개월, 2년, 5년, 10년 국채 수익. 그러니까 장당 기준금리와 장당의 국채 수익률을 다 표시해 놓은 거예요. 이건 주가를 표시해 놓은 거고.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게 이게 이 모든 장단기 국채 수익률이 이 주가하고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때가 있거든요. 그때가 이때입니다. 이때 이렇게 정점에서 수축 국면으로 떨어질 때예요. 이게 파란색이 주가예요. 같이 떨어집니다. 수익률, 채권 수익률 떨어지고요. 기준금리 떨어지고 주가도 떨어져요. 이게 여기도 마찬가지고. 요 개념이 깨진 게 언제냐면 글로벌 금융위기 때입니다. 그 이전에는 일반적으로 그런 패턴을 보였어요. 보시면 여기도 볼까요? 여기 뭐 그냥 굳이 볼 필요는 없는데 이렇게 쭉 대충 보면 주가는 조정받고 여기 국채 수익률은 내려오고 이런 패턴이거든요. 일단 일정 부분은 금리가 내려오고 그 사이클을 지나고 나서 다시 주가가 이제 금리 내려오는 거하고 맞춰서 유동성 장세가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번에 실적 자체로 올라가는 뭐 이런 것들을 보이는데 그 코로나 팬데믹 터질 때 어떻게 됐냐면 이 채권 수익률이 쭉 내려오는데 주가는 올라가는 패턴을 보였습니다. 물론 이때는 옛날하고 좀 달라요. 예를 들면 금리가 상대적으로 낮은 상황이었었기 때문에 경제 지표나 이런 것들이 안 좋긴 했지만 신용 버블이나 이런 것들은 안 깨지는 상태에서 조금 더 경기 사이클을 돌릴 수 있다거나 뭐 이런 요건들이 되긴 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팬데믹이 터지면서 그 나머지 사이클을 더 만들지 못하고 붕괴된 거거든요. 뭐 세부적인 말씀은 더 그만 드리고 요번 같은 경우에 어떻게 되고 있냐면 지난번에 얘가 계속제가 깨진다 하더라도 다시 올라가면서 사이클을 만들 거라 그랬잖아요. 금리가 올라갈 때 마찬가지로 그 사이클을 지금 만들고 있는 거고 이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나중에 기준금리를 연준이 내린다 그러면 과연 그게 주가에 좋은 거냐 이 생각을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일단 기준금리가 이때 내리게 되면 나중에 채권 수익률도 지금은 이제 인플레이션 압력 때문에 금리를 다시 올릴지도 모른다라는 생각 때문에 지금 채권 수익률도 올라가고 금리도 이제 윗방향으로 지금 베팅이 다시 되고 있잖아요. 근데 이미 말씀드렸지만 제 생각에는 그 중동의 석유시설까지 파괴되는 그런 아주 최악의 경우까지는 안 갈 거라고 생각해요.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면 최악이라고 말하잖아요. 저는 그게 최악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왜냐하면 그게 일시적일 수 있거든요. 그럼 일시적인 게 풀리면 생산시설만 있으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생산시설이 파괴되면 그게 이제 지속적으로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작동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최악이 사우디 석유 생산 시설이 하나 박살나거나 이란 쪽이 박살나거나 이러면 그게 최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닫고 안 닫고는 두 번째 문제고 첫 번째가 중동의 생산 시설, 원유 생산 시설이 파괴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가 안 생긴다 그러면 약간의 분쟁이 있을 수 있고 호르무즈 해협이 닫혀서 단기적으로 상당히 유가를 끌어올릴 수 있긴 하겠지만 근본적으로는 시간이 지나면 문제가 해결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일이 터지진 않을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현재 이런 난리를 치는 것에 대해서 채권금리나 이런 것들이 미친 듯이 올라가서 일정 부분에 다시 올라가서 5%를 찍을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하는 상황이고 그게 진짜 호르무즈 해협이 닫히는 상황이 발생하면 5%를 뚫고 그 위로 더 올라가겠죠.
하지만 그런 것들이 일어나고 난 뒤에 결과적으로 그런 것들은 수요 위축을 야기하게 될 거예요. 물가 너무 올라가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기름을 왼종일 누면서 다니는데 유가가 계속 올라가게 되면 가솔린 가격이 올라가게 되니까 활동 반경이 좀 떨어지겠죠. 그리고 활동 반경이 떨어지는 자체는 소비나 이런 것들을 줄일 수 있는 영역으로 가게 될 거고, 그건 뭐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여건들 때문에 수요 위축으로 가게 될 거고, 그거는 사실 미국 경제나 글로벌 경제 주름살로 가겠죠. 그러면 수요 위축은 결과적으로는 이제 석유 문제가 생산 시설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면 지속적으로 유가를 끌어올리는 요건보다는 일정 부분 시간이 지난 뒤에 이런 분쟁이 조용해지면 다시 내려올 거기 때문에, 그러면 기준금리는 내리는 방향으로 다시 잡히게 될 거고, 그때 기준금리가 내려오면 결과적으로 채권 수익률도 다시 따라서 내려올 거예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채권 수익률이 과거 패턴처럼 밀려 내려올 거거든요. 과연 이때 주가가 금리를 내리는 것을 긍정적으로 볼 것이냐, 부정적으로 볼 것이냐라고 하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근데 이미 말씀드렸지만, 만일 그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을 때, 그러니까 금리를 연준이 내리는 실제로 그 언저리에 왔을 때 주가가 상당 부분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면 부정적으로 작동하게 될 거고요. 그 시기에 주가가 일정 부분 상당히 많이 조정을 받고 있으면 그거는 긍정적인 걸로 작동하게 될 거예요. 다만 그 이후에 경제 지표들이 계속 안 좋게 나오면 일시적으로 주가가 들릴 수는 있지만 추세적으로 계속 가지는 못한 상태에서 정점을 찍고 아래로 조정받는 과정으로 내려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 중에 기준금리 일정 부분 쭉 내려오면서 그 제품 팽창이, 그러니까 재고 조정이라든가 혹은 고용 조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같이 일어나고, 거기에는 신용 조정도 같이 일어나겠죠. 그러면서 이제 경기 사이클이 팽창했던 게 다시 한번 재수축하고 다시 재팽창할 수 있는 여건으로 진입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정리가 정확히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많은 것들을 얘기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아주 단순히 정리 드리면, 이스라엘 중동 사태가 문제가 좀 더 심화될 수 있긴 하지만, 제일 이게 정말 지속적으로 상당히 큰 충격을 줄 것이냐라고 하는 논점은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거나 이런 부분 말고, 실제로 원전 생산 시설이 파괴되는가에 대한 포커스가 더 있다. 여기를 한번 그 부분이 더 포커스가 있다고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거는 왜 그런 거냐면, 이란도 그렇고 사우디도 그렇고 중동 지역 중에서 전쟁을 원하는 국가가 없어요. 현재 유일하게 원하는 데가 이스라엘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조종하는 애가 미국이잖아요. 미국도 지금 전쟁이 확전을 원하지 않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중동의 원유 생산 시설까지 다 파괴될 수 있는 상황까지 진척될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있고요.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는 정도까지는 갈 수도 있겠다. 조금 더 심화되면. 하지만 그 정도까지 가면 어느 정도 상태에서 정치적 마무리를 끝내고 다시 봉쇄가 해결될 거라고 이해를 하고 있다. 그리고 주가는 이제 일정 부분 조정받을 것 같다. 한두 달 정도는 조정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 반등에 대한 향후의 강도나 움직임은 이제 말씀드렸던 고용지표라든가 혹은 소득지표라든가 혹은 물가지표에 따른 수요 유축이라든가 이거 복합적으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정답을 지금 딱 드릴 수는 없고, 기준금리를 실제로 인하하는 시기가 됐을 때 주가가 너무 높으면 조정 강도가 셀 거고요. 조정이 많이 된 상태면 반등을 할 거예요. 하지만 그 뒤에 고점을 맞고 이제 추세적으로 내려갈 거다. 이렇게 현재까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굉장히 긴 시간이었는데 오늘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